GDP 이걸 그대로 원문대로 얘기하면은 국가, 예, 국내 저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다. 맞습니다. 맞나요? 정답입니다. 예.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해 씨의 택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맛집 열풍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 들어보면 지금 저성장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캐슬. 네. 자, 이 드라마에서는 스카이캐슬이 어디 가려고 애를 공부시키는 거였죠? 서울대 의대.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그거는 서울대 의대만을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 명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도 물론 스카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왔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어요. 예전엔 스카이 나오면은 대기업 그냥 들어갔어요. 취업을 할 수 네, 있었으니까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과거에는 스카이에 대한 보상이 엄청 센 거잖아요. 명확했죠. 예.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드리는 노력은 어땠냐? 물론 그 명문대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엄청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확실한 보상에 대해서 과거에 드렸던 노력과 지금 2019년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요즘 뭐 스카이 나오면 확실하게 뭐 미래가 보장이 되느냐? 그 보장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와이프랑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스카이 나와 봐야 뭐 지가 공무원 시험을 보든 대기업은 못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스카이를 나와서 연봉 10억 넘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노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서울대에 나와서 노는 사람도 그렇죠. 많다라는 얘기를 네. 우리는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스카이 캐슬의 열풍은 스카이 중에서도 의대 확실하게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의 스카이에 대한 보상이 확실했던 시대보다는 사실은 지금 스카이가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사실은 좀 약해졌지만 약해졌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으을 치르는 걸 보면 과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때는 중학교 가서 알파벳 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보면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뭐냐 주어지는 보상에 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겠다는 사람들이 시장에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노력이 됐던, 그렇죠. 돈이 됐던, 결국 돈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성장 시대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트렌드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보상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상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풀어드리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정한 보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느냐인데 많은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구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어떤 보상에 대해서 나 그렇게까지는 비싸게 안 하고 나 조금만 내고 그걸 사면 사도 그런 정도는 내가 안 내겠다라고 이렇게 적은 대가를 치르겠다는 사람들은 요구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자, 내가 원하는 수익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네, 수익률.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어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은 요구 그렇죠.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네요. 물건으로 따진다면 가성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은 투자 대비 리턴,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수익으로 한번 개념을 그러니까 리턴이 적어도 된다 하는 사람은 가성비를 안 따지는 사람. 그렇죠. 리턴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성비 있는 것만 사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요구 수익률이 낮은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낮은 요구 수익률을 원하면서 얻는 게 뭐냐? 오늘 어떤 한 할아버지가 은행에 갔습니다. 네, 예금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금하시고 나오신 걸 제가 인터뷰를 땄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인터뷰를 땄는데 할아버지 오늘 은행에 1억 예금을 하고 나오셨는데 혹시 그 예금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행에서 금리 2% 준대던데? 그렇죠. 사실은 은행에서 2% 준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2%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가 요구 수익률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는 요구를 안 하니까 은행을 간 거지. 그렇죠. 2%라도 나는 예금을 그렇죠. 하겠다. 만약에 2%를 나는 2% 갖고는 만족 못해. 난 3, 4% 받아야 돼. 그러면 뭐 1억 갖고 어디 무슨 부동산을 투자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저축은행 가시면 조금 더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은행 가서 2% 예금을 하고 오신 이유는 이 할아버지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치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낮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도 수익률 많이 주면 좋죠. 그렇죠. 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왜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낮냐? 그 1년에 200만원 고작 이자 받으려고 무려 1억이라는 돈을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200만원이라고 하는 미래에 나올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밖에 안 주는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 은행은 안 망한다. 안 망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오늘 이 할아버지 말고 다른 분도 1억을 투자한 분이 있어서 제가 쫓아가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어요. 와, 그분한테 오늘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하셨는데 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본인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더블이라는 건 4%? 네. 4%? 사실은 2배. 예금 금리보다는 낮게는 안 얘기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요구 수익률은 예금 금리보다는 높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금 금리라는 건 아까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리스크가 전혀 없는 자산이잖아요. 네. 리스크가 전혀 없는 자산에서 2% 준다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나는 그냥 1%만 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은행에 넣고 말죠. 그렇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항상 금리보다는 높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분이 대답하기로는 나는 그냥 더도 말고 1년에 한 10%만 수익이 나면 돼요 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날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할아버지의 투자와 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할아버지는 몇 프로였죠? 2%.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은 10%. 몇 배가 차이가 나냐면 5배가 차이가 납니다. 5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5배만큼의 변동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5배 정도의 예금은 확실하게 수익이 200만 원 보장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10%의 요구 수익률을 가진 사람이 투자했다라는 뜻은 5배만큼의 어떤 변동성을 감안하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예, 물론 뭐 회사를 분석하고 투자에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쯤이면 오르겠지. 네. 예,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데 꼭 오르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저성장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뜻은 결국 사람들이 미래에 나올 보상의 크기보다는 보상의 안정성에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게 저희 사무실 임대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건물주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건물주님이라고 이렇게 존칭을 쓰는 이유는 진짜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줄이면 주님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건물주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1년 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지금 임차료를 제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을 통으로 계약을 하면 150만 원으로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죠. 와, 그래서 야, 그러면 2,400만 원씩 임차료가 나가던 게 1년에 1,800만 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와,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건물주님은 왜 도대체 본인의 소득인 수익률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나랑 3년 계약을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앞으로 임대료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저성장 시대의 경제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 건물주님의 입장에서는 2,400을 받으면 본인의 임대 수익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2,400을 계속 받다가 내가 싹 나가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비어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손해가 그렇죠.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2,400만 원, 뭐 예를 들면 2,400만 원 임대 수익률이 만약에 5%다. 그러면 5%가 너무 좋다 그러고 그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요구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그냥 3%, 3.5%만 벌더라도 저한테 임차료를 깎아주면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나랑 3년 계약을 하면 일단 3년 동안은 매년 1,800만 원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좀 안심하고 가고 싶다. 그렇죠. 나는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요구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나는 편안하게 3년은 안정적으로. 그렇죠.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한 5%보다는 확실한이 아니라 불확실한 5%보다는 확실한 3.5%를 원하는 게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경제 트렌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상가 계약하시는 분들은 좀 임대료 낮아질 거를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 상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근래에 있었던 2019년도 초는 지금 뭐 부동산의 냉각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 정부가 상당히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또 압박과 또 주택 공급에 대한 양을 늘려서 사람들이 늘리고 있는 그거를 그렇죠. 기다리면서 안 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 자체가 지금 매수자 우선의 어떤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어졌던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의 굉장히 가파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톡을 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미래에 나올 현금 흐름이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확실하기만 하면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도 그걸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저성장 시대에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하고 상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가 안정적입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안정적입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그렇죠. 안정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상가는 공실이 생기지만 아파트는 뭐 이게 뭐 어디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다면 거의 그럴 가능성은 적거든요. 아파트는. 또 뭐 전세 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뭐 이렇게 돈을 안 빼주고도 서로 익스큐즈가 좀 그렇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왜 유독 올랐느냐? 그럼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인 월세나 전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2017, 18년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게 뭐냐면 그렇죠. 지금 올라간 이유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보상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상이잖아요. 그게 보상. 아까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임차료고 그 개인택시 면허를 산 사람은 개인택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그죠?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내가 맛집을 통해서 얻는 그 음식 맛이 이게 다 보상인데 이 보상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건 뭐냐?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 현금 흐름이 크기는 안 커졌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딴 데서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 상가, 오피스텔, 건물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확실하니까 우리 건물주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 흐름은 좀 작아져도 상관없는데 확실하게만 나오는 자산이면 내가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버글버글 하니까 아파트가 30평짜리가 강남이면 뭐 10억, 15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무슨 30평 아파트를 15억 주고 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 경제를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톡쏘는 경제 토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조금 쉽게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오늘 주제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요구 수익률은 일단 뭐에 영향을 받는지를 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요구 수익률은 언제 높아지고 언제 낮아지느냐. 자, 언제 높아질까요? 요구 수익률이. 경제가 성장할 때. 그렇죠. 네. 경제가 성장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기대치와 지금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미래를 판단하니까
수익률을 높입니다. 아, 나 그 정도의 아파트를 그 정도까지 돈 내고 안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은 요구 수익률도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렇죠.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 금리니까. 예, 은행에 넣는 거 이상만 되면 투자한다. 그렇죠.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다시 좋아져가지고 금리가 4% 5%까지 갔다. 그러면 최저 요구 수익률이 시장에서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1년에 5%씩 오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사죠. 안 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안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자산 가격에 이런 어떤 실물 자산 가격에 약간은 뭐 괴리 현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현상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왜 아파트 값은 오르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김해시 경기 더 꼬꾸라지는데 왜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올라가느냐? 예, 확실한 현금 흐름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만 확실하면 외식을 망칠 가능성만 없다면 나는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서 많은 돈을 내고라도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다. 라는 것이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 요구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톡 쏘는 경제 토크를 통해서 말씀드릴 여러 내용들을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성장 시대에는 기대치가 낮아진다. 예, 이거를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설명을 그렇죠.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기대치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여러분들의 경제 현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과 접목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어서 이렇게 저성장 시대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자산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그렇게 자산 가격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지금까지 톡 쏘는 경제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